안녕하십니까. AL 13기 19차 AL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건축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그동안 이 진흥원의 설립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또 AL 13기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장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배빈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강구성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오상근 교육원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이자 한양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명식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님이자 동국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 분들은 그동안 19주라는 그 기간을 동안 교류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총원우에서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총원우회 회장을 맡고 계신 4기 정강량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총원우회 7기 이성구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상근 교육원 원장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AL 13기 정식 수업으로는 마지막 공강입니다. 마지막 20주는 졸업식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준비했던 우리 이석근 위원장님이 계속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준비했던 2차 두 번째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코로나 시국에 우리 13기가 다른 과거의 12기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업 방법과 또 교류의 장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세미나도 또 토론회도 교육원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 처음 시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13기 원우님들한테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이미 그 자료가 있고요. 또 오늘 강의해 주실 분, 또 토론해 주실 분 전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AL 리더십 아카데미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봤습니다만 인사말 간단히 적다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저희가 교육원을 설립 목적이 건축문화 산업을 리드하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교류와 정책 개발입니다. 바로 이 정책 개발적 차원에서 우리 대한건축학회 오늘 참석하신 강구성 회장님, 또 김용승 이사님, 또 이명식 이사님, 또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진욱 교수님, 그리고 여기 소론자로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건설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그때 한 7, 8년 전에 고생해서 만드시면서 이 건축 문화 산업 리드하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 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법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건축 산업진흥원을 법적 기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 토론 및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건축학회 강구성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AAL 13기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기수에 비해서 더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축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AAL 대토론회를 하게 됐는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김용순 교수님, 이명식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으신 김진욱 교수님, 토론해 주실 정강양 총원회장님, 김상훈 대표님, 김시원 대표님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학회는 정말 단순히 교육 연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산업계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건축계를 대표해서 국민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이고, 또 AAL은 2011년 개설돼서 뭔가 학회와 산학의 어떤 좋은 롤 모델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AAL 최초로 개설하는 이런 대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AAL이 점점 뭔가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뭔가 확장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로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을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건축 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다,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것도 있고, 설계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공사비에 관한 것도 있고, 인허가, 또 여러 가지 갑질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설립 의의와 역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건축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학회는 이제 주로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건축 산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산업진흥원의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실 분, 또 그 역할로 인해서 뭔가 건축 산업이 잘 됐을 때 1차적으로 수혜를 입으실 분도 건축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의식을 갖고 건축산업진흥원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오성근 원장님, 주범 부원장님, 이석건 위원장님, 또 집행부의 송정화, 송하철, 정재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빠진 분 있나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제를 김용승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이사이자 한양대 교수님이신 김용승 교수님께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설립 경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김용승이고요. 지금까지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준비를 4월부터 지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고 좀 앞부분, 지금까지의 경과 부분을 좀 설명을
하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 건축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이제 외부에 나가셔서도 이 건축산업진흥원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널리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보시면 2013년에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만들 때 사실 지금 그 강부성 회장님께서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때 그 안에 들어간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흥원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 사실 국비가 고정적으로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그 진흥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백억씩 국고로 그냥 나와서 그 분야에 교육도 하고 또 전문가들 그 외국에 파견도 하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진흥원은 지금 13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좀 그 요원한 길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계에서도 이 기회에 그러면 건축진흥원을 설립하자 해서 2014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저 밑에 지금 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단체도 지금 우리가 3단체라고 하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학회의 원로 회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건축진흥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여기 국토부 제안인데 국토부 차관까지 와서 상당히 이제 바로 만들어질 것처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해에 기재부 예산 올리는 데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재부까지 갔다가 안 된 사항인데요. 그때 기재부에서 이제 얘기한 게 건축진흥원을 만들면 건축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축계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이제 건축학회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기재부한테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회에서 주과제 돼서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 이때 만들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다녔는데도 이제 잘 안 돼서 사실상 그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제 강부성 회장께서 올 초에 한번 추진을 해보자 다시. 그래서 거의 뭐 6, 7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춘계 학술 발표대회 때 이 건축진흥원 설립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게 국가 건축진흥원으로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은 민간 단체로서 한번 만들고 그걸 우리가 건축계를 전부 다 모여서 잘 운영을 하면 나중에 지정을 받게 하자. 그러면 이제 그 길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가능한 얘기다 해서 이 건축 그 춘계학술 발표 대회가 끝나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을 제가 맡아서
쭉 하면서 건축학회에서 이제 1,000만 원의 그 추진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건축진흥원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사무소하고 계약을 해서 이 법인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 그 추계 학술 발표대회 여수에서요. 저희가 요거는 그 전에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요. 여기에 68명이 발기인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68명은 저희가 범건축계에서 해야 된다 해서 거의 모든 건축 관련 단체, 협회 또 그 산업계에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정리한 내용이 68명의 발기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학회만의 단독 그 추진이 아니고 전체 범건축계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기인 대회를 거치고 요 21년 10월 28일 여수에 있었던 추계학술 발표대에서 창립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회 모습이고요. 그래서 설립 발기인 명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계, 산업계 그리고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립 총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 건축산업진흥원의 정관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그날 이사장을 이제 우리 강부정 회장님으로 선출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사업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나온 거는 사실 건축진흥원입니다. 근데 왜 건축산업진흥원이 됐냐?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국가 지정이 아니라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논의 끝에 산업자를 넣어서 건축산업진흥원이라 명칭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은 게 건축진흥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 설계나 설계 관련 산업에 약간 오리엔티드 된 것 같은데 건축산업진흥원 하니까 저희가 그야말로 모든 건설, 건축 관련 모든 산업체가 다 총망라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역할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정관에 저희가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유인물 보시면 이제 알 텐데요. 이게 전부 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국가가 설립한 단체는 아니고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로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임원의 종류 및 정수인데요. 이사장 1명, 그리고 이사 10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20인으로 했다가 정말로 모든 건축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해서 30인 이내로 해서 요 10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2명.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진 또한 아까 발기인 추천처럼 대부분의 그 기존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협회, 단체, 학회에 다 보내서 이사 추천을 받아서 지금 18분의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창립 총회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추천을 할 그런 단체나 협회나 학회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 나머지 사업 계획 및 예산은 우리 동국대 이명식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순 교수님께서 한국산업진흥원 설립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이명식 교수님께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사업 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이명식입니다. 제가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이사로서 오늘 또 앞에서 발표해 주신 김용순 교수님에 이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연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AAL이 왜 한국건축산업진흥원하고 연계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AAL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한 창립 member입니다. 보통 창립할 때 항상 껴있는 이름이 제 이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AAL 1기부터 지금 13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모든 이 멤버들 뿐만이 아니고 학회 관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산업계와 학회가 연계되는 이러한 AAL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건축 산업의 제일 일선에서 역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이 결국은 여러분들 거가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이 제대로 되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학계에서, 사실 건축학회에서 주창한 게 아니고요, 모든 단체, 건축 관련 단체, 산업단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산업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우리 건축 산업 분야에서 합심된 힘을 가지고서 문화진흥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모여서 창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립에 대한 의의가 있고, 그 부분에 제일 먼저 보고회를 갖는 것처럼 오늘 AAL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산업계에 바로 접목하는 부분의 시작이 이 AAL 13기 19회 강연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의는 AAL의 변화가 이제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냥 한 분의 초빙된 특강 방식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AAL 과정이었는데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소속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면서 뭔가 합심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실행하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AAL이 그런 이 과정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의 모습이 더 좋아 보여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의를 좀 갖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 대한 이 사업계획 예산, 이 사업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조직은 그냥 지금 현재 창립되었고 창립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직을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확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3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조직의 이사장 밑에서 감사실과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활동을 갖는데 이 활동 자체가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산업체와 그 다음에 국가, 정부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건축 관련 단체가 같이 해가지고 이 조직과 함께 움직인다는 게 저희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한 10년, 5년 이런 단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장기의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고 일단 그 내년 202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3가지 그런 주요 사업 계획은 산업 선진화, 그 다음에 건축 산업 인력 양성, 그리고 우수 건축 활성화라는 요 3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 선진화라는 부분은 이 산업 선진화 뭐 외형적으로 그 뭔가 큰 거리를 만드는 아니면 뭐 외형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모습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산업 선진화가 아니고요. 선진화라는 건 결국 구성원들한테 얼만큼 업그레이드된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산업 선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의 재산권 보호, 정보체계 구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역할했던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출판도 해서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치를 높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치 높게 해주는 부분이 결국은 산업 선진화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사실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산업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타이틀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밸류업에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산업 선진화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냥 요 3개의 카테고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장기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요 밸류업을 가지고서 진행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젊은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연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포상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30개 단체가 아니면은 더 많은 단체가 모여 가지고 뭔가 구심점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가끼리 전문 영역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합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교육 뭐 이런 부분들 만들고 거기에서 네트워크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중 그리고 전문가의 연속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틀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산학역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건축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대표 주자들을 그리고 대표적인 유산물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어 있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건축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 결과라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서비스 산업 진흥이라든지 건축 산업에 필요한 사업들이 좀 새롭게 신기술 접목해서 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타이틀은 그냥 우수건축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요 설명한 내용하고 접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 건축 산업에 우리 한국에서의 매출이 보통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매출이 310조입니다. 근데 310조 그냥 잘 이해 못 하시겠죠? 반도체 전자에 관련된 산업이 몇 조인 줄 아세요? 210조입니다. 100조가 더 많아요. 건축이요. 이렇게 많은 건축 산업의 주목은 오히려 받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걸 찾아야죠. 찾기 위해서는 그냥 각계의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가지고서 우리 자체의 그런 자랑을 좀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 저희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출범과 동시에 역할 뭐 이런 부분을 그냥 사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메인으로 좀 얘기할 게 여기에 있는 예산의 내용입니다. 거창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이유는 발기인도 많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줬는데 기금을 이거밖에 못했냐?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작을 할까 해서 강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체에서 누구누구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선 펀딩이 될 수 있는 대로 10개의 산업체만 지정을 해서 모으게 됐고 그 모은 금액이 10개의 산업체에서 5천만 원 모아가지고 출범을 하고 각 자체 갖고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 7,20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예산이 8,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라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펀딩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재정적인 펀딩이 필요한데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누구냐? 결국은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시고 작은 돈이라도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저희가 창립할 때 또 많은 모금을 해가지고 크게 창립하는 것보다는 한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적은 펀딩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면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기금이 모이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할 때 기금을 적게 했습니다. 여기 정광영 회장님 계시지만 그 정광영 회장님 뭐 선뜻 여기 10개의 산업체에서 그 중에 하나의 산업체로 해서 이 초기 기탁을 펀딩을 딱 해주신 분의 한 분이신데 저희가 10개의 산업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 건설업체 그것도 커다란 사무소들보다는 중견 그리고 좀 역사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의의를 가지면서 펀딩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AA의 13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어떻게 커지나 이런 부분 봐주시면서 스스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업체 자체, 건축 산업 자체가 310조의 규모, 뭐 올해는 이제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2022년에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형으로만 커지느냐? 그게 아니고 이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내실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까지 해 가는 거에 결국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역할이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산업 분야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본 게 이제 한 5가지: 인구사회 변화, 기술 변화, 환경 변화, 경제 변화, 정책 규제 변화. 결국 2020년에 310조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한 국가의 매출에 대해서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같이 대응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개개의 산업이 움직일 수는 없고 개개의 단체가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사회적 역할도 하고 산업에 대한 변화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원으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0가지 정도의 키워드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건축산업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키워드로 모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그 다음에 정책, 그리고 산업 분야의 활동,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이 결국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이 여기에 토대를 마련을 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면서 산업체의 발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40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계획도 만들고 미래의 로드맵도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여기 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13개 정도를 모은 부분으로 해서 뭐 거창하게 좀 집어넣으면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13개의 그 어떤 항목으로 접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해야 되는 거를 각각 하기는 또 어렵겠죠. 저희가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밸류업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 단체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채널이 필요한데 그 원 채널을 우리 건축계가 지금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미 우리 김용순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2013년부터 노력해가지고 준비하다가 15년에 또 삐끗됐어요. 결국은 멈추고 있었는데 또 다시 시작하려니까 시작도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산업진흥원을 창립을 하면서 뭔가 이제부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문해진흥원도 있고 정보통신진흥원도 있고 정부 부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국가적인 공인된 역할들을 다른 분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건축만 유독 가만히 있냐 이거죠. 우리 세금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310조나 되는 매출의 규모를 세금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제대로 찾아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거를 밸류업 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발전 방향의 아이템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대안으로서 이런 방향에 진행을 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 주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렴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버전업도 시키고 장기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축 진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의 발전 방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동안 10여 년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토론 시간을 거치면서 플로어와 교감하면서 대토론회니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부 순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김영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소개해 올렸지만 AL 총원후회장이신 정강영 CNP 동양 대표님 모셨습니다. AL 13기 신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역시 AL 13기 종합건축 시담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토론의 순서는 먼저 그 세 분의 토론자께서 전체적인 코멘트와 함께 발제자들께 좀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강영 원후회장님께서 전체적인 코멘트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건축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발족이 되고 또한 이렇게 이 토론회를 봤는데 저희 그 AAL과 같이 함께하면서 또 우리 산업 쪽에 여러 다방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아무튼 오늘 시간이 상당히 보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발족이 되기 전에 그 TF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엔지니어링 TF팀이 나중에 구성이 돼서 거기에 TF팀장을 맡고 거의 한 석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발족이 될 거다 뭐 그런 법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고 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나마 지금 현 건축학회 집행부에서 이렇게나마 발긴 구성하고 또한 창립대회도 하시고 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것 같고 내년쯤이면 실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아마 회장님하고 우리 김영순 교수님하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 일단 진흥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발족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어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산업 쪽에 있으니까
뭔가 산업 쪽에서 이 진흥원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뭔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산업 쪽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건축계가 상당히 지금 일반인에서 좀 더 소외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그 어떤 위치에서 아까 이명식 교수님이 뭐 310조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건축이라는 거는 뭐 부정부패, 뭐 부실 이런 때만 말이 올라오죠. 뭐 요새 대장동 때도 무슨 토건족, 토건비 이런 식으로 얘기되듯이 건축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일반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핵심적인 이 아이템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환경 변화 분석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바꾸냐 해서 아이템을 여러 개 잡으셨고 크게는 5개를 잡았는데 상당히 이 디테일하게 좋은 아이템을 많이 잡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변화가 사실은 요새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급자를 붙입니다. 급변화. 빠른 변화지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이런 생각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저쪽에 앉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가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한번 발표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 메타버스입니다. 뭐 요새 그 가상 공간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까지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주로 있었는데 가상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 안에는 분명히 집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오히려 공간이 오히려 더 지금은 더 이슈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거를 가상 세계 공간은 그럼 누구 거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우리 건축계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뭐 가상 세계에서의 건축법도 건축기본법 이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한번 나온 기사를 읽고 김정성 교수님이 이렇게 딱 힐튼 호텔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서 힐튼 호텔이 본인의 최초의 큰 작품인데 그것이 이제 주상복합으로 디벨로퍼한테 팔려서 주상복합으로 쳐진다.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칼 호텔이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민들이 너무나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혼여행 갔던 곳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암만 아쉬워해도 없어지는 건 분명할 거고.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고건축이나 무슨 근대 건축 정도는 뭐 문화재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 건축, 이 소위 그래도 원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정을 하지 않아 놓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우리의 건축계는 뭔가 얘기할 거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보면 기록해 놓고 보관하고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건축계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현대 건축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보관해야 될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모든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리모델링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제 나이에서 했던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무도 남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런 이 현대 건축 또한, 그다음에 고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혹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인데 탄소 중립 기본법이 22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되고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가가지고 쏙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도까지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2050년까지 넷 제로입니다. 완전히 중립이에요. 근데 한 몇 주 전에 아시안 콘크리트 포럼이라는 데서 이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세 분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멘트 협회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요. 시멘트 협회에서 2030년까지 시멘트 협회가 암만 노력해서 줄인다 하더라도 60% 그러니까 40% 줄인 거에 60%는 시멘트 협회가 줄일 수는 있지만 40%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40%는 누가 줄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40%는 그 40%는 이 건축계가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계가 그 40%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 그린 에너지 절약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얘기하는 주로 두 가지 이 CO2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오퍼레이셔널 이 CO2가 있고 인바디드 CO2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건물을 운영하면서 쓰는 CO2는 그동안 많이 줄였고 계획대로 가면 2030년까지 가면 거의 완벽하게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바디드 그러니까 구체 건물 골조 그다음에 만드는 이 재료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까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구체에 대한 탄소 이거는 우리가 줄이는 어떤 계획도 없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며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그때 가면 엄청난 큰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거는 산업계 특히 이제 산자부 쪽에 있는 이 기업들은 엄청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 관련된 이런 건축계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표에 보면은 50%가 탄소 에미션 즉 탄소 소비의 50%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물 건데 건축 건데 결국은 건축 쪽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하나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ESG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보통 지금 대기업의 거의 50대 대기업은 ESG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는 은행마저도 ESG 나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선언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ESG 선언하는 건 못 봤어요. 아마 SK만 이름을 좀 건설 이름을 바꿔갖고 에코프렌트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SK 건설은 없어요. 에코프렌트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SK그룹이 무슨 ESG의 선두 회사인 것처럼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냐면 외국에서 ESG가 자기 평가에 걸리면 투자를 안 합니다. 하나도. 그러니까는 그 그룹 안에서 무슨 석탄을 수입한다던가 무슨 한국화약 같은 경우는 화약을 이제 폭탄을 무슨 개발을 했는데 그 폭탄이 이제 그냥 일반인까지 죽이는 폭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화약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거죠. 해외에서. 그런 식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가는데 그러면 ESG는 그럼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안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이프티인데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이 안에 들어있긴 한데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중에서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우리 건축학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토론회도 한번 갖고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날부터 진짜 실제로 시행이 되는데 웃기는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이 로펌, 우리나라 5대 로펌은 TF팀이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그 스타디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미나하고 내일 모레 그 건설 경제 신문하고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컨퍼런스 갖고 막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로펌 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후의 대처법이죠,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건축계가 해야 되는, 사실은. 건축에 특히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를 건물에 관련된 거는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그런 기업에서 CEO가 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냥 로펌을 찾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로펌은 이미 다 그런 그 노력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죠. 로펌을 찾아가 봐야 뭐 사고 난 후의 문제지 사고 전의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지금 제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일반이 관심을 있게 준비를 하면은 투자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량 대표님,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4가지 키워드, 진흥원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업 계획에 잘 참고해서 반영하려는 그런 좋은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메타버스를 이용한 건축 문화유산의 보존. 저는 구조를 평생 전공하신 분이 메타버스를 위한 건축 문화유산을 얘기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굉장히 신선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건축 산업의 노력, 그다음에 ESG 선언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등 4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에 건축진흥원이 이제 앞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김영순 교수님께서 혹시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흥원이 나갈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나가긴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게 없다고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민간 단체로 일단 출범하다 보니까 이제 첫 해 내년 2022년에는 사실은 재정적인 안정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토부나 건축 관련 산업체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얘기들은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하셨던 이 재정 안정 플러스 공공성입니다. 저희가 이걸 잘 진행을 해야 이제 국가 건축 진흥원으로서 지정을 받을 텐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성을 또 상당히 이렇게 활기차게 좀 그쪽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건축계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거리, 살거리라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 쪽에서 저희가 좀 이익을 담당해서 많은 좋은 성과들을 거둔다면 이 공공성뿐만이 아니고 정말 건축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좀 보여준다면 정말 나중에 지정받을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리 정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저희 건축진흥원에 자꾸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진흥원은 그 많은 이 주변에 그리고 건축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또 진흥원에서 앞으로 향후 노력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AL13기이신 김상훈 신한건축 대표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상훈입니다. 이런 어떤 좋은 자리에 제가 좋은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그 발제해 주신 거 들으시면서 제가 사실 느꼈던 거는, 사실 이 주제가 되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지를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국가건축산업진흥원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로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또 그 사이에서 같이 고민하셨던 것 사이에 어쩌면은 이미 다 발제 자료에 녹아 있을 수도 있는데 드는 의문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 건축계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서 서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일들을 모여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표 단체인 뭐 사협회, 가협회 그리고 학회에서도 어쩌면 진흥원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를 기존에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왔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생각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제가 이 방대한 어떤 역할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쩌면 좀 질문도 드리고 어쩌면 이 단체가 진짜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단체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성격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전을 어떻게 갖고 하고 그런 것들은 어쩌면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대응을 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과정, 결과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타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이 무엇일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차별화하는 건데 이 차별화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저희가 포괄해서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총괄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채널이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거를 순화시키는 그런 작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쪽에서 하지 않는 역할들 어쩌면 그쪽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역할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채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채널로 해결할 경우에는 그 하나의 채널에 누가 소속이 돼 있고 누가 거기서 어떠한 역할과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이 얼마만큼의 권한과 그리고 그 권한에 수반된 책임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어떠한 상황들을 해결할 때 저희가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희 그 진흥원이 좀 더 누가 봤을 때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떠한 단체보다도 차별화된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체라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발제해 주신 부분 중에 세 가지 테마로 이제 크게 그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말씀하신 세 가지 제가 이해한 거는 첫 번째 선진화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지금 그 말씀되고 있는 것 중에 그 보다 좀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제도적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인력을 좋게 양성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성과물을 어떻게 평가해라는 부분으로 갔는데 특히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진흥원의 가장 큰 역할은 첫 번째 어떤 제도를 어떻게 꾸미고 그 제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소속이 돼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체화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보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훈 대표님께서 우리 진흥원의 사업 범위와 목적이 굉장히 방대하고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전체 기존에 있는 건축 관련 단체와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괄의 역할, 즉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빈 공간이 있다면 그 비어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진흥원의 세 가지 그 사업의 목적 중에서 방향 중에서 일단 제도를 정비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를 잘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이 이명식 교수님이신데요. 이명식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참조해서 진흥원이 맡고자 하는 역할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산업진흥원 그 발전에 뭐 좋은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된 그 이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항목들을 진흥원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죠? 그냥 나열만 해가지고 우리는 할 거다 아젠다 형식으로 표명을 할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방법론은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들 이해타산적으로 따지게 되고 자기 목소리 커지면은 결국 자기께 된다. 이러한 산업구조적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일단 가이드라인 전복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변화에서 건축 산업이 역할을 해야 될 항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접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보통 건축에서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스케치가 되고 거기에 드로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면서 블루프린트가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과거의 수법이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대사회에 맞도록 맞춰서 하려는 것은 결국 시나리오에 맞는 가이드라인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차별할 거냐, 차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도 맞지만 저희가 찾아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건축 설계 시장에서 지금 몇 개의 대규모의 설계 사무소에서 대부분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설계 공모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데니까 가져가야지. 대신 가져가는 대신 진흥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칭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건축의 포션을, 산업의 포션을 가져가면은 거기에 맞는 진흥을 위한 매칭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의 갖고 있는 그러한 진흥원하고 건축에서의 갖고 있는 진흥원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아니겠냐. 결국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펀딩이라고 그랬는데 펀딩이 뭐 돈 모아가지고 산업계에 있는 분들 돈 모아가지고 펀딩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 자체의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돌릴 수 있는 펀딩이 매칭 펀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매칭 펀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요게 이제 차별화되는 하나의 뭐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원 채널 속에서 차별화된 몇 가지 항목들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 부분이 먼저 정비돼야죠. 모든 법 중에서 건축법만큼 상당히 짜깁기가 되고 어느 법률 전문가도 건드리기 어려운 법 구조가 지금 건축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누구도 건들지 못하죠. 결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목소리 낼 수도 없죠. 내봐야 아무 반향도 없고 다시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지금의 현실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대를 매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걱정만 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 항목을 몇 가지 정할 겁니다. 그거부터 정해서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제시한 내용은 좀 포괄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진행을 할 건데 그 분야가 결국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우리 국민 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사회 변화, 경제 변화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거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시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론에 의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명식 교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 진흥원이 맡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좀 긴 호흡으로 사실은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진흥원 자체 내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큰 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나리오에 맞는 펀딩을 누군가와 또 매칭을 해서 그 역할을 뭐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부여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중에서 13기이신 종합건축 시담 김시원 대표님께서 추가적인 또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원입니다. 그 앞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을 좀 제외를 하고, 저도 우리 진흥원을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이 그 사업 계획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흥원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제도 혹은 나은 그 환경에서 우리 건축 그 사업 혹은 건축업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좀 전에 김상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산업계 혹은 저희 설계 쪽에서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각 그 협회 등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중립적인,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각 협회는 사실은 이제 완전한 이익 단체이고, 진흥원은 또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단체가 포함된 그런 조직이 되겠지만 제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우리 그 사업 계획에도 보면 건축 산업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는 물론 이제 이제 졸업을 하고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양성 혹은 건축사 재교육, 뭐 이런 전문가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현재 그 저희 산업계 건축계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설계 쪽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건축학과가 있지만 건축 설계 분야든 시공 분야든 다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그 우리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아까 그 정광량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 건축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까 탄소중립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최근에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범 도시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MP를 맡으신 분은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뇌과학자가 맡으셨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방향에서 이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결과물을 봤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환경,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보다는 스마트 시티가 좀 더 우리 건축계한테는 실질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제가 창립 발기인 그 조직을 좀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질문인데요. 뭐 스마트 시티를 하든 탄소 중립을 하든 간에 우리 전통적인 건축계 이런 것들보다는 좀 다른 분야가 굉장히 많이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주도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타 분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협업 혹은 융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그걸 보니까 거의 설계나 안전
구조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뭐 여러 전공을 갖고 계시니까 차치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건축계 내에서도 사실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설계 감리가 대표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감리도 사실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고요. 또 시공도 이제 건설협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 건축계 전반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이제 타 분야의 융합까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시현 대표님께서는 먼저 산업계에서 우선순위는 제도 개선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를 좀 개편하거나 재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와 더불어서 전체 건축 도시의 미래 예측과 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응하는 진흥원의 앞으로의 노력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두 분께서 한 번에 대답하기는 좀 숨차실 것 같아서 뭐 앞부분 제도 개선에 대한 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김영순 교수님께서 한번 주시고요. 그 뒤에 부분 인력 양성과 산업 미래 산업의 대응에 대해서 이명식 교수님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도 개선 그리고 또 뭐 인력 양성 관련 이런 항목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요. 그보다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럼 왜 여태까지는 제도 개선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건축 쪽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건축진흥원 설립 보고서를 쓸 때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주관 부서들이 뭐 다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건축 관련 행정부처가 뭐 국토부는 물론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문체부도 있고 또 행안부에 요즘 교육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걸 건축 전공 아니신 분이 총괄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각 부처의 건축 관련이 이제 쫙 퍼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총괄 컨트롤 타워가 이 우리나라에 없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밑에서 이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견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건축계에. 근데 항상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갖고 가면 이제 행정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이게 의견이 일치된 거냐, 건축계. 다른 데서 들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또는 뭐 주저하는 단체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우리가 건축계가 사실은 행정부처가 일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 시작도 안 하게. 그래서 이게 위에서도 문제고 사실은 아래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덧붙이려고 그랬는데 건축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역할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냐 아니면 빈 공간을 찾아서 다른 단체가 또는 협회가 안 하는 걸 할 거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컨트롤 타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밑에서 우리 건축 관련 단체, 산업체는 물론이고요. 또 위에 정부 부처들도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건축진흥원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뭐 국토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건축, 건설 관련 엄청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줄 곳이 그 아우리하고 또 뭐 건설 연구원하고 이게 두세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더 이상 줄 곳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건축진흥원에서 전체를 좀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앞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력 양성 심각하죠. 교육계에서 지금 2년제, 3년제 졸업자를 어떻게 산업체에서 받아들일 거냐, 4년제 졸업한 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5년제 인증받은 학교에서 졸업한 건축학 전공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많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해답이 없어요. 서로들 그냥 자기 주장만 할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력 양성에서 건축 교육에서만이 아니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건축 설계 쪽에는 경력직 5년차 진정으로 없답니다. 금값이래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건설에서의 직접 건설 현장에서의 일꾼들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저희가 인력 양성을 제대로 못해서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력 양성에는 결국 졸업하고 나서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만큼 대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받은 만큼 내실 있게 결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자성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가, 그리고 대우를 제대로 해줬나,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고를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 인력 양성 말만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설계대가 올려달라고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설계대가 근거 가져와라. 통계 자료 가져와라. 통계 자료가 없어요.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오픈해 놓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밑바탕의 역할, 그런 부분이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통계적인 자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는 구심점이 채널이 산업진흥원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뭐 이런 분업화되어 있는 건축 부분에, 융합적인 부분에, 최첨단의 그런 부분에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냐. 결국 뭐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키워드들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니, 그 다음에 ESG니, 탄소 중립,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건설교통평가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는 요 주제로 막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못 닿죠. 결과물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의 그러한 구축에 대한 부분이 결국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접목해야 될 항목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화하는 부분에 또 활성화하는 쪽으로 융합적인 부분을 또 모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 그래서 오늘 제시되는 융합적인 항목들 고려해서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과 접목해서 좀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구심점 채널은 결국 한국건축산업진흥원에서 한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누군가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만한 질문들인데 이 산업진흥원에 출범하면서 이 앞에 있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인지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진흥원이 법적 진흥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체 일부 수입 구조가 이제 콘텐츠 수입의 일부를 기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판문화진흥원도 1년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일 작은 진흥원이 옛날 지적공사에서 하는 공간정보진흥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LX에서 그 정도 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립 단계고 두 분이 아무리 6, 7년 정도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정확한 답변이나 약속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진흥원이 이러한 건축 산업계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번 표출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AEL 원우님들의 어떤 기대와 이러한 부분을 좀 진흥원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이성구 회장님. AAL 7기 이상구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제목에 보면 건축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건축 산업 발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화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매 채널마다 다 골프 채널이 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이 예능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 저희는 건축 문화와 관련된 건축 관련된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러니까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 대상에 좀 넣어서 앞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한 자료에 문화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아마 너무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강량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문화에 또 관련된 사항이니까 아마 차기에 어떤 이사진들에서 그런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이제 국가건축진흥원을 추진을 하시다가 일단은 건축산업진흥원이라는 민간 단체로다가 출발을 하게 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우리 노회에서 나오신 두 분 말씀 저는 사실은
건축진흥을 위한 것인지 지금 뭐라 말씀해 주셨지만 이 건축산업진흥원은 어쨌거나 역할이 좀 축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산업계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 정관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그 목소리를 좀 더 깊이 기울여 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건축단체, 3단체가 있고 건축학회가 있고 하는데 사실 여기 저는 이제 우리 그 AAL 원님들 제 느낌에는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건축사업회를 비롯한 3단체들이 그거를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건축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출범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좀 끌어안고 해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발기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사진 구성계인도 그렇고 학계에 적용하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여러 그 전문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건축산업진흥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계에 있는 인원의 구성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물론 이제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지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학계에 계신 분들께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겠으나 산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좀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답변은 이 자리에 이사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사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부성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갑니까? 네. 몇 가지 얘기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 건축 서비스산업체육관 얘기했는데 한 10년 전 그때부터 5단체 학회, 건축학회, 사회학회, 관학회, 사회관련, 여성분 9시까지죠 여기도. 5단체가 법 개정 재정 작업을 했어요. 한 2년간 매주 화요일 조치하는데 법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고 또 5단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 마을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다 힘을 모아서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년 만에 됐고 그것 중에 하나가 건축진흥원 설립이다. 지금 그 진흥원 설립 못하고 계속 연기되었죠. 기재부가 계속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못했는데 왜냐하면 진흥원이 몇십 개가 있어요. 다양한 심지어 옛날 그 누에 비단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진흥원이 있어요. 그런 그 허접한 진흥원도 있는데 이 건축 산업이 진흥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 좀 원통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큰 건물을 지면 문화예술 장식품으로 놓죠. 수천만 원, 수억짜리 갖다 놔요. 그런데 건축기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계에서 돈 만들어서 다 딴 데는 주는데 건축은 그걸 못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건축한 사람들이 자기 일만 잘하지 전체를 생각 못한다. 자기가 못 찾아먹는다. 이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 학회가, 건축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영도 교수님, 회장님, 이준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국가계약법에 대한 부분. 거기서 받는 갑질 꽤 많아요. 그거
오상근 교육원장님이 국회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32개 학협회 단체를 모아서 대표로 해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지. 그리고 이건 우리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건축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결국은 토건 독설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을 잘 못할 일을 만들어서 않으면 그쪽은 계속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이 앞에 사실은 김용수 추진단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명식 교수님, 김진우 교수님 다 이 전에 공공기관 설계비 향상시킬 때 LH, SH 인상시킬 때 역할 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건축정책학회에 또 관여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최근 한 6개월 동안 그 LH 사태 때문에 또 이명식 교수님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LH 해체론이 나왔죠. 그런데 건축학회하고 몇 개의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가 제각받고 일하는 데가 저는 LH라고 생각해요. 설계비 제대로 주는데 LH가 돼요. 그런데 LH 해체되고 그러면 또는 일부에서는 민간한테 다 맡겨라. 그러면 설계비 제대로 못 받아요. 저가로 공사해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LH가 제대로 존재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설계비 주고 좋은 건물 져서 국민한테 공사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역할하는 게 여기 계신 건축계 리더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내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되면 우리 원회장 통해서 식사니까 사실 이 자리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런 청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형식 같은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 못 살겠어요. 이거 해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어쨌든 다양한 뭔가 개선돼야 될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주시면 그런 것들을 대한건축학회 또는 건축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하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도 자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13기 오늘 대토론회를 가지면서 좋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건축산업진흥원에 바라는 한마디 해서 꼭 문서로 꼭 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실명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한번 회장님 우리 41명, 42명 한번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번 올리시죠. 네, 졸업과제 딱 통하십니다. 졸업과제 이상입니다. 원장님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그 이사장님 인상 말씀과 원장님 인상 말씀까지 다 듣고 지금 종료 시간 30초를 남겨놓고 이제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로 중계되고 아마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제는 유튜브 댓글로 제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